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주요 경제지표나 기업의 실적 발표가 없었음에도 미국의 대선일을 맞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미대선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정오쯤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첫 개표가 진행된 뉴햄프셔의 작은 마을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오바마의 승리가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가운데 경합 지역의 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 대선이 끝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거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내전 중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박효준의 여보세요. 11월 7일 수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요. 2부에서는 미대선 결과 전망과 함께 경제 전문가와 시장의 반응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출 시장에서 특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바로 보호무역에 대한 문제죠.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 시장부터 살펴봅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미국 대통령 투표일인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모두 투표소로 향하면서 소폭 오르면서 장을 열었는데요. 시간 지날수록 상승폭을 더욱 키우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세인데요. 다우지수 1% 조금 넘게 오르면서 13,245.68, 나스닥 강보합권에서 3,011 가리켰습니다. S&P 500지수 0.79% 역시나 강세 보이면서 1428.39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일단 주요국 증시들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촉각을 곤두세우느라 관망세 보이면서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79%, 45.84포인트 오르면서 5,884.9, 독일 닥스 지수 0.7% 상승한 7,377 나타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0.87% 오르면서 3,470선에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어제 마감한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권 교체를 앞두고서 아시아 역시나 관망세가 커졌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소폭 밀리면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약보합권에서 8,975, 그리고 중국 상해종합지수 역시 약보합권에서 2,106 가리켰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0.28%, 61.97포인트 빠지면서 21,944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환율 확인하겠습니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5원 내려간 1,090.7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장남식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식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 대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이 여전히 불안한 양상을 보이며 지수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망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당분간 랠리를 이어가질까 하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지역 언론에서 롬니 후보가 경합 지역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이겼다는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 때문에 롬니 후보의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는 오늘 오후 경합주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야 그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리스에서는 긴축 재정안에 반대해 그리스 노동계가 48시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의 양대 노총인 노동자 총연맹과 공공노조 연맹이 주도한 이번 파업으로 아테네는 지하철과 버스가 멈추는 등 대중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아테네 국제공항도 관제사들이 3시간 동안 시한부 파업을 벌이면서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 역시 미국 대선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상승 마감했는데요. 금융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취하면서 거래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한편 이날 유럽 각국에서는 일제히 부정적인 제조업 관련 지수들이 쏟아졌는데요. 영국의 9월 공장 생산이 전월 대비 0.1% 줄어들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원유와 가스 생산도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전체 산업 생산 규모가 전월 대비 1.7% 하락했습니다. 또 독일 연방재무부는 독일의 9월 공장 주문량이 전월 대비 3.3%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이상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차기 4년을 이끌 백악관 주인이 이르면 오늘 정오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 진행 직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롬니 후보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대선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첫 개표가 진행된 지역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투표가 가장 먼저 진행된 북부 뉴햄프셔주의 작은 산골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후보는 각각 5표를 얻었습니다. 모두 10명이 참가한 이날 투표는 5분도 걸리지 않아 끝났으며 즉각 개표가 마무리돼 공식 결과 발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오바마의 승리가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가운데 경합 지역의 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심 경합 지역인 오하이오와 플로리다에서 승리하면 선거 결과가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로 굳어진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반대로 핵심 경합주에서 모두 롬니 후보가 승리할 경우 대역전극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미 대선이 끝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거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건 간에 시장 움직임은 경제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불확실성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하는 속소리도 있지만 긍정적인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죠. 정권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서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한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최대 주주인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현 정부의 최대 금융 과제였습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강만수 산업은행장은 임기 내에 이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각종 반대에 부딪히며 결국 실패했습니다. 사실상 민영화 추진은 다음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정부로 누가 들어서건 간에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안철수 후보 등은 빠른 시일 내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 측 역시 무난히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예측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대선 유력 후보 3명 모두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국책은행 신분은 유지하되 인사 등 경영권은 독립하겠다는 강만수식 하이브리드 민영화는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산업은행이 정부에 600억 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이 밝혀지며 정부 지원과 자율적 경영이라는 단물만 빼먹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하이브리드식이라는 게 사실상 큰 의미를 효율성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인 상황입니다. 대선이 끝난 뒤 회장 등이 변경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산업은행 민영화 여부는 내년 초는 돼야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머니 서한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민간 소비 회복과 수출 개선에 힘입어 내년 중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내년 1, 2분기 중 한국의 소비 부진이 바닥을 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의 수출 회복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역시 한국의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수출입은 이미 3분기 중 저점을 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장안평 매매단지는 재개발 허가가 불가능한 땅인데요. 이 땅을 재개발한다고 몇몇 사람들이 수백 명의 매매업자를 모았다가 6년 동안 헛문만 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 된 것인지 최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성동구의 자동차 매매단지. 9천여 평의 이 부지엔
60여 개의 업체들이 현재도 영업 중입니다. 우후죽순 난립한 매매업체 탓에 수익성이 악화되자 지난 2007년 몇몇 업자가 중심이 돼 이곳을 재개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30층이 넘는 마천루에 상업시설이 들어선 복합단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었습니다. 땅값이 오르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꾀어 수백 명의 매매업자를 설득해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도시계획시설지구지정법에 의해 자동차 매매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조합에 들어가지 않은 일부 업자들의 반대로 재개발의 벽에 부딪히자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법원은 1978년 서울시가 이 부지를 매각할 때 자동차 매매업 부지로만 사용하는 조건이 달려 있어 재개발은 불가하다며 조합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개발 설득에 넘어갔던 매매업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속았다는 느낌이 들죠. 자기네들 임의대로 모든 진행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이런 사태가 초래가 된 거죠. 허가도 안 나는 땅을 두고 재개발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꿈에 부푼 매매업자들은 6년간 결국 헛물만 켠 셈이 됐습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요즘 업종을 불문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추세죠. KB금융지주가 직원 수를 줄이면서 임원 숫자만 늘려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김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B금융지주가 일반 직원 수를 크게 줄인 반면 연봉이 높은 임원은 대폭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KB금융지주의 모든 계열사 임원은 142명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 6월에 77명과 비교하면 3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임원 수가 증가한 것과 더불어 급여 역시 높아졌습니다. 최대 계열사인 국민은행의 경우 등기이사 반기급여가 1억 3,150만 원에서 1억 6,800만 원으로 28%나 올랐습니다. 반면 일반 직원 수는 같은 기간 동안 19,471명에서 18,055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 2010년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어윤대 KB지주 회장 취임 이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어 회장이 취임 직후인 2010년 3분기 말 이후로 KB지주의 직원 수는 1,000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고임금을 받는 임원은 10여 명 늘어나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그룹 전체 홍보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많이 지주 쪽에 집중돼서 그 관련되시는 임원분들도 2008년 당시랑 비교하면 좀 느신 거죠. KB지주가 제일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직원들은 자른 반면 임원 자리를 확보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영 환경 악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일선 직원들과 늘어만 가는 고위직 임원들 간의 온도차가 뚜렷해 보입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그리스의 긴축 재정안이 마침내 현지 시간으로 7일 의회에서 표결로 결정됩니다. 긴축안은 공공부문 민영화와 재정 지출 감축, 세금 인상 등을 통해 내년과 내후년에 모두 135억 유로의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긴축안과 연계된 실행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맞춘 내년 예산안은 11일 밤 늦게 다시 표결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긴축안의 의회 통과가 눈앞인 가운데 그리스 노동계는 48시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 양대 노총인 노동자 총연맹과 공공노조연맹이 주도한 이번 파업으로 아테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멈췄다는 현지 언론 소식입니다. 아테네 국제공항도 관제사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시한부 파업을 벌여 항공편 운항에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영국의 10월 자동차 판매가 유럽 지역의 수요 감소에도 12% 증가했다고 영국 자동차 제조판매업 협회가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10월 자동차 판매 대수는 15만 1,000대로 전년 동기보다 1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누적 판매량은 170만 대로 전년보다 5% 증가한 실적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영국 주요 기업 경영진의 소득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최근 1년간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소득정보 분석기관 IBS에 따르면 런던 증시 100대 기업 임원의 최근 1년 평균 소득은
스톡옵션 등 장기적인 성과 보상 시스템에 힘입어 이같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정보분석기관은 이에 대해 경기 침체와 고액 연봉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연봉 인상폭은 줄었지만 스톡옵션의 가치 상승에 힘입어 주요 기업 경영진의 소득이 최근 1년간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에서 소액예금은 줄어든 데 비해 고액예금은 늘면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정기예금에서 1억 원 이하 예금 비중은 42%에서 31%까지 줄었습니다. 반면 1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예금은 35%에서 50%까지 늘었습니다. 네, 집중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매시간 릴레이로 종목을 실시간 분석해드리고 있죠. 오늘 자동차는 오늘 자동차가 아닙니다. 오늘 종목은 현대자동차입니다. 최근에서 미국에서 연비 관련된 과장 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오늘은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현대자동차 연비 과장 광고 문제로 미국 시장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큰 설명 필요 없겠지만 현대자동차 최근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현대차는 소개할 필요가 따로 없을 정도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모기업이죠. 지금 현재 판매량 기준으로는 세계 6위고요. 기아차 합산했을 때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9%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판매된 90만 대 차량의 연비가 과장되었다라는 뉴스와 관련해서 최근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부분은요. 연비 오차가 지금 3%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지난번에 토요타의 대규모 리콜은 이제 운전자의 안전과 관련된 것인데 이번 것은 그거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겠고요. 유럽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한국과 같은 그 주요 시장에서는 정부에서 인증한 연비를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상당히 위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과 관련된 비용 증가분 같은 경우에도 환율 하락에 따른 판매 보증 충당금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무적인 영향도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판매 보증 충당금이 6조 1천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재무적인 부분도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제 무디스가 신용도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은 아무래도 향후에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어떤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은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좀 불가피하다는 점이 아무래도 현대차 주가에는 조금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현대차 관련된 최근 이슈들을 같이 한번 짚어봤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현대차 최근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요? 그동안에 이제 기관들이 6일째 좀 강하게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산운용사 위주로 물량을 많이 덜어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대신에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를 해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가가 본격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또 우리 투자자들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될지 좀 짚어주시죠.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인데요. 네. 전일 일단 해외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은 오늘도 지속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013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산모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시장의 우려가 있죠. 예. 신차가 없고 환율 효과도 없고 실내 효과까지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해외 시장 점유율의 지속적인 상승, 이것이 현대차 주가가 올라갔던 하나의 성장 스토리였는데요. 이런 부분이 그 동력이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최근 매크로 지표라든지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이런 블랙스완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정을 상당히 좀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자동차 시장의 업황이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호재와 악재가 지금 충돌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높게 잡으셔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지난번 평균 주가인 24만 원 목표가로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 시간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요. 집중 관찰 현대자동차에 대한 분석해봤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분석은 오늘 릴레이로 계속되니까 여러분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K더 인베스트의 김한수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지내셨는지? 네. 뭐 오늘 아침 신문, 모든 신문에서 이제 미 대선 관련된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 매일경제신문에서도 첫 흑인 재선 대통령이냐 아니면 최초의 몰몬교 대통령이냐라는 기사를 가지고 사진과 함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정오쯤이면은 결과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선거 결과는 제가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뭐 그 언론에 의하면은 뭐 조금 뭡니까 저기 오바마 대통령이 좀 유리한 걸로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 좀 유리한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워낙 접전을 벌이다 보니까 롬니 후보가 득표율은 또 높고 오히려 선거인단 확보는 또 오바마가 많이 하는 그런 지난 2000년 대선인가요? 2000년이었죠. 2000년도 대선의 상황이 다시 한번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뭐 사실 우리가 미국 대선에 관심을 이렇게 가지는 이유는 사실 미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미국 경제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기는 오바마 대통령이 조금 우세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이 되게 되면 우리 시장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죠? 우선 그 오바마 대통령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뭐 오전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그 선거라는 그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에 조금 뭐 주가라든가 자본시장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예상되는 것은 그 지금 이제 양적 완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뭐 다른 표현으로 재정 절벽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이 조금 예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선 그 오바마 후보하고 롬니 후보 두 후보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뚜렷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 금리 정책하고 그 텍스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금리 정책은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양적 완화를 주도하고 있는 그 버냉키 연방 그 준비위원회 그 의장에 대해서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은 다시 연임을 좀 권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버냉키가 다시 연임이 된다는 뜻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적 완화가 계속된다는 뜻, 또 양적 완화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뜻은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롬니 쪽 같은 경우에는 버냉키를 절대 연임시키지 않겠다 하는 부분을 이제 뭐 공언을 한 상황이니까 그 뜻은 이제 금리 기조에 좀 변화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것은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좀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금리를 좀 올리는 정책을 구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지금의 저금리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저금리 정책에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전에 그 이제 재정 절벽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 절벽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재정 절벽은 뭐 이제 그 세금을 지금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해서 그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풀어서 이제 그 경기를 회복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인데 재정 절벽이라는 것은 이제 세금을 조금 더 올리고 기본적으로 세금을 좀 올리고 그리고 정부가 이제 재정 지출을 좀 확대하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공공지출을 정부의 재정 지출이 축소 조금 늘려서 세금을 늘려서 이제 하겠다는 뜻인데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양적 완화의 어떤 변화와 함께 세금을 조금 올리겠다는 뜻인데 이게 뭐 당장 벌어지느냐 좀 시간을 두고 벌어지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상이 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런데 선거 이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아무래도 선거 전략상 좀 시장에 충격을 주는 전략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좀 보류하는 거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 누구라 좀 가시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 시장에서 먼저 반영을 좀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제 미국 경기가 좋지 않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3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많은 돈을 푸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1월 달에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재정 절벽, 미국의 이제 재정 적자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좀 공공 부문의 지출을 줄이겠다 하는 것이 이제 재정 절벽인데 사실 재정 절벽이 현실화가 되면 지금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경기가 좀 다시 경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죠.
이제 그런 이제 그 상호 좀 충돌되는 이제 모순이 조금 이제 예상이 되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대응 전략이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세금을 좀 더 올려야 된다. 세금을 통해서 예. 세금을 좀 올려서 해결해야 된다. 예. 이런 의미이고 또 오바마의 그런 어떤 그 주장에 지금 사실 힘을 많이 실어주는 그 저기 이제 클린턴 예. 쪽인데 클린턴 시절에 이제 세금을 많이 올린 상태에서도 이제 재정이 흑자가 일어났고 이런 예. 사례가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롬니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좀 힘들 것 같고 예. 그래서 부자 특히 이제 부자 쪽의 감세를 통해서 소비를 좀 진작해야 된다 뭐 이런 예. 문제에서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금리 관련 정책하고 세금 관련 정책에서 두 후보가 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은 뭐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재정절벽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재정절벽이 현실로 나타난다고 하면 네. 경기가 좀 경색될 수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경색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미 대선 결과도 관심을 갖지만 이번 대선과 함께 지금 상하원 일부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요. 또 네. 주지사 선거가 치러지고 네.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권력 구조에 또 우리가 관심을 갖게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미국은 지금 아마 그 이제 그 상하원 선거에 있어서는 뭐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니까 깊이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 연임이 되고 나면은 그 하원 쪽은 그래도 공화당 쪽으로 공화당이, 다시 균형을 예, 잡아가지 유지를 않을까 하죠. 그런 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해나가는데 아마 상당히 좀 그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대통령은 민주당이고 그렇습니다. 또 하원은 공화당이 그렇습니다. 차지하다 보니까 예, 네. 결과적으로 이제 재정 절벽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대타협이 필요한데 그런 대타협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네. 말씀이죠. 네, 네. 사실 최근 한 2, 3주 동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부분이 환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가 계속 지금 절상이 되면서 네.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네. 미 대선 결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환율 네. 좀 변화가 있으려고 보시는지요? 환율 정책적으로 보면은 그 지금의 추세가 조금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양적 완화와 상관이 없이요. 예. 지금 사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달러 약세 기조가 좀 유지가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든 무역 수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 주요 대상국이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해서는 강경 노선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마 계속 그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 경제 이외에도 사실 그 복선에 깔리고 있는 정치적 이슈도 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동남아 예, 이슈. 그렇죠. 그래서 중국 쪽에 압력을 많이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경제 분야에서 그 압력 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그 수단이 제가 보기에는 환율 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 추세는 계속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 환율 추세라는 뜻은 원화와 그 중국 위안화의 강세 예. 그리고 엔과 달러의 약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집권을 하던 간에 어떤 그 중국의 위안화의 강세에 대한 압력은 좀 있을 것이고 네. 그러한 분위기에서 원화 강세도 당분간은 지속할 것이다 네, 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네. 사실 우리 경제계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어느 산업, 어느 업종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네,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죠. 뭐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이제 그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참 간단히 답하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우선 그 IT 업종을 놓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예. 현재 그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IT의 뭐 그 중요한 섹터 서너 개 되는데 그쪽에서의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예상이 되고요. 현재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쪽 같은 데 보면 애플과 삼성이 압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특별한 그 변수가 없다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한국 쪽 그 미국도 자기들이 그 이제 객관적으로 좀 강세가 있는 지역에 계속 또 이제 몰고 나가려고 할 테니까 거기에 한국이 아마 굉장히 좋은 기회를 포착할 것 같습니다. IT 분야에서는 계속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예. 사실은 뭐 지난번에 그 애플과 삼성 간의 소송에서 봤듯이 미국 네네. 내에서도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 보호무역주의가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롬니 후보가 대선에 당선이 되면 뭐
그 공화당이 가지고 네네. 있는 정책 기조상 보호무역주의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공화당 견해가 쪽, 있습니다만.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양쪽이 다 이제 그 뭡니까 그 한미 자유무역에 대한 지금 예. 이제 싹스를 이제 겨우 트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에 대한 기대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존중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 쪽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보호무역의 어떤 공세가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간접적으로 중국을 통한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향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가장 큰 나라니까요. 네. 조금 그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리먼 사태를 겪고 나면서 네. 금융권에 있어서의 어떤 도덕적 해이를 네. 계속 집중적으로 부각을 네. 시키면서 네. 금융권 규제를 강화하는 네. 그러한 태도를 계속 취했고요. 그렇죠. 그에 반해서 좀 롬니 후보는 좀 금융권에 대해서 좀 느슨한 입장을 취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어느 후보가 당선되면 금융산업 네.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금 짚어주시죠. 오바마 쪽에서 아마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바마가 좀 유력해 보이는데 네, 오바마 쪽에서 이제 아마 당선이 되면은 금융 쪽에서의 어떤 뭐 크다란 변화는 예상이 잘 안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지금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해서 금융권 쪽에 과도한 선거 자금이 금융권 쪽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지금 미국의 장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그 슈퍼팩 통과가 되면서 이제 무제한의 선거 자금이 공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막 그런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로비라든가 이런 좀 이제 부정적인 이런 면들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정책적인 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거시경제적인 재정 금리의 문제라든가 세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 자금 관련돼서 기업들의 지원을 보면 금융계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롬니 후보한테 그렇습니다. 네. 선거 자금을 예, 지원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네, 엄청난 네. 수치적인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이제 금융권에서는 롬니 후보가 당선되기를 좀 바라는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그러겠죠. 예, 네, 공화당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예. 네, 그렇게 되면 금융권의 어떤 그 규제 같은 것이 좀 완화가 되면서 금융계가 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겠죠. 예, 뭐 그렇게 기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된 부분이 사실은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얘기하는 네. 헬스 예, 케어 예. 관련되는 개혁인데 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좀 당선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의료 분야에는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굉장히 의료 분야는 특별히 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오바마가 지난 4년간 임기 중에도 그 의료보험 쪽에 굉장히 그 정치적인 많은 배팅을 했었죠. 또 예, 예. 부분적으로 성공도 했었고. 예. 그래서 그 분야의 그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 그렇군요. 분야에 대해서는 공화당 쪽은 좀 다른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롬니 쪽이 당선되면 어느 정도 수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금융, 의료 부문을 살펴봤고 네. 또 미국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이 바로 에너지 산업인데 에너지 산업입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는 롬니 후보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약간 좀 굉장히 다른 네. 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에너지 산업 분야는 어떻게 사실 전개되라고 에너지 보시나요? 산업은 오바마나 롬니 양쪽 다 사실 경제 성장하고 예. 고용 창출을 이제 큰 테마로 공동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도 이 고용 창출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에너지 분야에 대한 그 정책을 양쪽이 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롬니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 분야의 독립성을 좀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이란 것이 이제 대외 에너지로부터 좀 어느 정도 탈피를 해서 뭐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아마 롬니 쪽에서 좀 더 강화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화석 연료보다 신재생 에너지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었고 네, 그쪽에 대한 그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유지를 했는데 네. 사실 첫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떤 그쪽 시장이 좀 확실하게 열리지 않으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만약에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더 그 시장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네요.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예. 한국의 많은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그렇죠. 보냈고요. 예, 이번에 예. 웅진그룹이 네, 네.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것도 네.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 태양광 에너지 네. 부분인데. 근데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지금 조정 국면은 예. 그 어떤 정책적인 그 결정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예.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특정 국가의 그 과도한 투자로 인한 공급 과잉 측면이 강합니다. 수요 공급 문제군요. 과잉 측면이 강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새롭게 낸다고 해서 지금 뭐 중국에서의 공급 과잉 문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작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요번에 재임이 되게 되면은 그 천연 가스 분야에 아주 그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도 아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플랜트 산업이라든가 이쪽은 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네. 자, 오늘 K더 인베스트의 김한수 대표와 함께 미 대선 관련해서 미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다각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계속해서 미국 대선 관련 경제 특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투표가 마감이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를 두고 미국 대통령 누구가 돼도 상관이 없다. 결국 누가 돼도 보복 무역주의가 좀 부활할 것이다 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보호무역주의 얘기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근데 최근 들어 지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제소를 당하면서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남대학교 무역학과의 정재한 교수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황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보호무역 조치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는 추세 보이고 있는지요? 예. 2008년 말에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에 그 침체됐던 세계 경기가 네. 2010년에 좀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각국에서 보호무역 조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역과 관련된 통계는 그 세계무역기구, 즉 WTO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WTO 집계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으로 작년 상반기에 155건의 무역 제한 조치가 있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17%가 증가한 걸로 그래서 182건으로 조치가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직접적인 무역 제한입니다. 네. 반면에 그 세계은행 쪽 자료를 보면은 올 들어 전 세계에서 취해진 보호주의 정책이 약 400건이 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국가별로 보고는 보호무역 조치를 많이 하는 나라를 보면은 아르헨티나라든가 러시아, 인도,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아무래도 많이 합니다만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미국이 이 순위 세 번째에 매겨질 정도로 보호무역 조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다 보호주의적인 색채를 보인다고 보긴 어렵지만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네. 큰 시장을 가진 국가에서 보호무역 조치들을 지금 늘려가고 있고 특히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아무래도 각국들이 이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요. 네, 그렇죠. 각국들이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무역 조치 지금 최근에서 굉장히 급증세 있죠. 제가 이렇게 여기 통계를 하나 보니까 올 상반기에 지금 15건에 달했다고 하는데 작년 한 해 통틀어 16건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운 지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봐서 한국 기업들이 잘 나가기 때문에 현재도 그만큼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빠른 시간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이 강화되니까 또 규제 또한 빠르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제품 가운데에서 그 세계 시장 1위 품목을 보면은 10년 전에는 50개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3배가 넘거든요. 그리고 점유율 5위까지로 하게 되면 400개가 넘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전부 2005년 이후에 이렇게 경쟁력이 향상되고 또 우리 삼성이라든가 LG, 현대자동차 같은 주요 기업들이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주요 기업들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강이라든가 예.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데 이쪽에 그 규제가 집중되고 있는 것도 그런 현상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기업들의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세계 시장에서 많은 견제를 받고 그렇죠. 있는 것 같네요. 예. 자, 지금 보호무역주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보호무역주의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 형태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보호무역주의 형태는 전통적으로는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이 관세 장벽을 이제 높이는 그거가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관세 이외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비관세 조치로 나눠지는데 최근에 그 우리 기업에 대한 그 특허 분쟁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비관세 조치 부분에 속하겠죠. 예. 그런데 관세 인상 조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 약 160개국이 지금 WTO 회원국입니다만은 WTO 회원국은 WTO 규정에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인상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대신에 WTO에서는 덤핑 행위라든가 보조금을 받고 이렇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 무역 차원에서 관세를 인상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같은 나라가 특히 이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 지난 5월하고 7월에 우리나라산 그 세탁기에 덤핑 방지 관세 부과했는 거라든가 8월에 또 변압기에 대해서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했는데 전부 다 이 WTO 협정에 빗대어 가지고 이제 조치를 하는 거죠. 근데 네. 문제는 이런 조치는 공정한 무역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은 남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개발도상국들은 비관세적인 규제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데 예를 들면 수입 통관 절차를 의도적으로 이제 까다롭게 한다든가 네. 관세 이외에서 각종 부담금을 신설해 가지고 부담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환경 문제, 건강 문제, 뭐 안전 문제, 기술 표준 이런 것들이 아주 새로운 그 규제 영역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뭐 다양한 형태로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네. 최근에 와서 또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최근에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 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돈을 풀면서 그 돈이 다른 나라로 흘러들어가고 그래서 상대 교역 국가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네.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보호무역 조치의 하나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통화 정책이 꼭 보호무역을 위해서 이렇게 행해지는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예, 예. 통화 정책은 여러 다른 요소도 고려해가지고 행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돈이 많이 풀리면은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예. 그러면 이제 수입 가격이 올라가서 수입이 줄게 됩니다. 반면에 수출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난다. 이런 사실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인데 네. 미국이 특히 그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해서 집요하게 문제 삼고 있는 것도 이런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지만 그 통화 정책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은 또 수요가 증가하게 돼서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통화의 양적 완화 정책을 그 보호무역 조치의 일환이다. 이렇게 단정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통화 정책들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호무역 조치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보호무역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고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큰 교역 대상국 중에 하나가 미국인데 사실 최근에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간접적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로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특허 관련된 지금 법정 분쟁 이런 것도 들 수가 있을 텐데 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의 수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요?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예. 사실 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입장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네. 미국이 독립한 직후에 당시 그 재무장관이던 해밀턴이 들고 나오는 게 공업보호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주장은 이제 정부가 공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국가가 건대화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세계적으로 무역 정책의 효시라고 불려지는 이런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20세기 후반만 봐도 이 1920년 대공황 시절에도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해서 아주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 세계를 무역 전쟁으로 몰아넣은 단초가 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1970년대 와서도 그 가트 체제 하에서 소위 그 신보 무역주의가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1995년 이후에는 이제 WTO 체제가 출범을 하고 이 체제의 이념은 자유무역주의 이걸 이제 근본적인 이념으로 합니다만은 이 체제 하에서도 미국이 무역 관련 그 제소 건수가 WTO 제소 건수가 109건을 기록해가지고 세계 1위로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반덤핑 관련 제소 건수도 450건이 넘는 걸로 해가지고 인도 2위로 나오고요. 지금 결국 미국이 WTO 제소를 예. 적극 활용하는 것은 명분상으로 보면 불공정 무역행위 시정이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자유로운 무역을 그 WTO 체제 내에서 예. 보장하기 위해서 이걸 시도한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은 최근에 미국의 보여주의 경향은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뭐 증가하겠지만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보다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는 추세가 훨씬 더 급해지겠죠? 일단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하고 민주당 어느 쪽이 승리하든지 간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매년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고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보호주의적 색채가 가셔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산업계 압력이 있겠죠. 예. 아마 그 집권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텐데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기간에 한국과 FTA를 발효시켰죠. 예. 그다음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도 추진했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은 이런 일종의 이제 개방 노선을 그 시장 확대 노선을 병행을 하는 건데 이런 노선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반면에 롬니 후보가 그 집권을 한다면은 이 롬니 후보가 그동안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무역 적자 시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피력을 했어요. 예. 대통령이 되면 바로 다음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공표도 했고 불공정 무역 대상국을 강하게 견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흑자가 116억 달러였습니다. 예. 이런 그 사정으로 봐서는 미국으로 봐서는 상당히 무역 적자가 크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롬니가 후보가 집권할 경우에는 이 무역 적자 시정을 목표로 해서 파상적인 공세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뭐 지금 글로벌 경기가 점점 좋아지지 않으면서 각국들이 자국의 시장에서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무역 조치를 증가시켜가고 있는데 자, 우리 기업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교수님 한 1분 정도 시간이 채 못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 기업들은 결국은 경쟁력은 세 가지입니다. 품질, 가격, 서비스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인데 품질은 이제 기술 개발이 문제겠고요.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 부분은 최근에 우리가 발효된 게 한EU FTA하고 한미 FTA가 있습니다. 9월말 현재로 보게 되면은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거는 약 35% 정도가 아직 FTA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가격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현재 가능한 게 FTA 활용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기업이 고려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FTA를 활용해서 보호무역주의를 좀 돌파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정재한 교수님과 함께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될지 대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박희준의 여보세요 1, 2부 모두 마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미 대선 특보를 중심으로 전해드린 박희준의 여보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이어지는 김나래 앵커의 출발 증권시장에서도 특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